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21세기의 전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국지전이라 해도 곧장 국제전으로 확산되고 각 경제 블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 그리고 평화는 절대 입으로만 이룰 수 없죠. 평화를 실천하고 싶으면 역으로 강력한 억지력, 군사력과 동시에 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4년의 한국은 평화를 실천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을까요? 그걸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적당 덕후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하승조 소장님 웰컴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지금 아직 새해가 시작은 안 됐지만 방송 시점으로는 새해가 시작되고 한참 지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지금 1월 말이라니까요. 방송 시점으로 갑자기 그래요? 1월 말에 무슨 새해 복을 예,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내년 방송 시점으로는 이미 새해가 됐지만 희망찬 2024년을 네. 보내고 싶습니다. 끝입니까? 그게 답니다. 이 희망차다는 종류에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신다거나 2023년은 너무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네. 나아지자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2023년에 도망갔으니까 24년 예,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화이팅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하소연님께서 짚어주셨던 것,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진짜 위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그렇죠. 네. 그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구리온이라는 희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죠. 건국의 아버지.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파운딩 파더. 네. 파운딩 파더가 세 가지 강령을 걸었다면서요. 고토 회복, 네, 그리고 유대 국가, 민주주의. 맞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고토 회복과 유대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가 서로 병립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현재 선택한 것은 가장 편하게 민주주의 꺼져.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제 현재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상당 부분 후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이스라엘 전 총리죠. 라빈 총리. 암살당한 것도 모자라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정치인에 대해 당시에는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현 그렇습니다. 집권 세력이. 예. 이걸 보면 확실히 야 지금 이스라엘 집권 세력을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그렇습니다. 요즘 그 중동 지역, 요즘은 아니지. 사실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갈등 관계 네. 이런 게 이제 보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당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이 네. 종교적인 성격,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 이런 게 있을 이건 수 좀 있죠. 복합적이죠. 종교, 영토, 민족 다 겹친. 네, 일단 종교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슬람교 내부에서도 뭐 수니파, 시아파 분쟁 뭐 이렇게 거기도 해서 콩가루죠. 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족 분쟁. 예를 들면 쿠르드족 민족주의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다음에 국가 분쟁. 그렇죠. 예, 국가 간의 분쟁. 예를 들면 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거 국가 간의 성격이 네, 굉장히 서로 지역 강하죠. 패권을 잡기 위한.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든가 이런 건 또 이제 국가주의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갈등 요소들이 네, 다 뭐 어느 하나로 딱 규정되는 거 없어요. 다 이제 어느 정도씩 다 중첩이 되게 마련인데요. 네. 또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분명한 갈등 요소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게 세속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세속주의의 끝을 달리는 국가가 네. 있다. 그러면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케말 파샤가 튀르키예를 건국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터키에 나갈 바는 세속주의다. 예. 아타튀르크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본주의자들이 절대
터키에 발을 댈 수 없어라고 하는 걸로 사실 좀 말이 웃기긴 합니다만 세속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그 뭐 제 표현으로는 세속 근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약간의 그 이슬람 근본주의적 색깔만 묻어도 엄청나게 단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그 반대편에는 이제 종교 근본주의, 그쵸. 이슬람 근본주의가 네. 있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다 포용적이긴 하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세속주의라고 네. 표방을 하면서 한 데에서 나온 지도자들이 네. 다 독재자들이에요. 세속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자기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튀르키예의 역대 대통령들이 쭉 다 그래왔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때의 주인공들이었던 이집트의 나세르나 사다트 같은 경우에서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세속주의를 표방을 했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소장님 이 얘기가 자칫하면 이슬람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슬람과는 사실 약간 다른 문제인데 종교 근본주의냐 세속주의냐 그게 이걸로 인해서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상관없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근본주의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지진나는 데 많습니다. 정말 피곤한 데 많죠. 지금도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서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세속주의가 조금만 삐끗 나가면 네. 아니 이게 종교 근본주의랑 또 다를 건 또 뭐야? 그렇습니까? 일단 얼핏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나라는 뭐니 해도 이란이겠죠. 근데 이란이 그 전에 팔리비 왕조 때는 이른바 세속주의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의 이란과 지금의 이란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과연 같은 나라인가 다른 나라이고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네네. 지금 튀르키예도 많이 이슬람 근본주의화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훨씬 낫죠. 여행이 자유롭고 네. 여행객에게도 관대하고 그리고 타 종교나 타 문화권에게도 비교적 개방적인 맞습니다. 세속주의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타 종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세속주의가 그나마 나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둘 중에 네 같으면 차라리 세속 근본주의에 살래, 종교 근본주의에 살래. 그럼 저는 당연히 세속주의에 살고 싶죠. 네. 예, 이란을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정말 자유로웠던 시절에 여성들도 뭐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또 히잡을 이런, 쓰지 않았고요. 예, 심지어. 히잡도 안 쓰고 이런 때의 사진과 뭐 지금 저기 다 부르카 입고 다니는 사진 그러니까 지금은 눈도 예.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네. 야 옛날이 좋았다 이러지만서도 네. 옛날의 이란 팔레비 시절의 이란도 사실 거기를 지상 낙원처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 지상낙원 아니죠. 그때도 물론 비밀 경찰과 네 맞습니다. 뭐 인권 억압하고 잡아다 재판 없이 처형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근본주의의 끝판왕은 이란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사우디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예, 사우디가 얼마 전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세계 뉴스에 이제 크게 났죠. 네. 드디어 여성들도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운전하는 게 지금까지 불법이었습니다. 예, 불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이 아직 바뀐 거 그 법 통과됐나요? 바뀌었어요. 드디어 이제 면허 딸 수 있는 우리 겁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께서 이제 여러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중에 네. 거의 1번이 그거였어요. 그런 노력도 우리 부산이 엑스포를 리아드에 뺏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기 BTS 부르고 이러는 것들도 나름 그 동네에서는 문호를 열은 것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갈등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한번 포커스를 옮겨보죠.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만 여기에서 갈등들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역적으로 네. 이스라엘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 맨 위에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일 네. 이스라엘 북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그 피해 골란고원. 예, 골란 고원은 원래 시리아 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골란고원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제 유엔에 의해서 이건 특별 수도, 특별 공동구역으로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세계인의 종교 수도
처럼 이렇게 이제 그쵸. 생각을 하자.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하면 그냥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로 많이 가니까 예루살렘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영토 아니야 했는데 아니에요. 국제법상으로 그 누구 영토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공동 경비 구역인데 왕래가 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이 도시 전체를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죠. 실효적 지배하고 있죠. 네. 군대도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공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 유엔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예루살렘과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 서안 지구입니다. 그렇죠. 서안 지구는 요르단 강의 서쪽 강변이다라는 의미로 서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요단강, 예, 예. 그 강을 건너지 말 때 그 요단강이 요르단강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르단 강의 서안 지구가 있죠. 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약 45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 정착민들이 약 한 50만 명들이 살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 자치 영토이면서 이스라엘 군들이 이를 또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연이 그러니까 서안지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대인 정착촌이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유대인 정착촌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로 이제 영토 분쟁 하나고 있처럼 보이는데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치구역으로 유엔에서도 당신들이 자치적으로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통치하라고 나라까지는 인정 못해 하지만 자치령까지는 인정해 줄게라고 한 걸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금야금 알박기를 해서 정착촌을 세우고 정착촌과 마찰이 일어날 게 분명하니까 군대가 가서 또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서안 지구가 일단 면적도 크고요. 넓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도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가자가 뭐 한 몇십 킬로 정도 그리고 폭은 10킬로 내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안은 그거보다 훨씬 넓죠. 그 이스라엘 영토 전체로 해서도 한 4분의 1 이 정도쯤은 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넓은 영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안까지 어떻게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이제 하마스의 본거지로 알려진 가자 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영토적으로만 봐도 골란고원, 예루살렘, 서안, 가자 이렇게 다 분쟁 지역이야. 네 개의 네. 이제 갈등 지역을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건 지역적으로만 본 거고 네. 달리 이스라엘이 외부와의 갈등을 갖고 있는 곳. 당연히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네.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와 전쟁을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 둘러싸 모든 나라와 전쟁을 다 했죠. 네.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평화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극적인 그 군사적 긴장 상태는 사실은 없는 상태이죠. 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급변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전으로 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시리아의 내전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격화되고 나라가 엉망돼 있으니까 이 당시로 이스라엘로의 침공, 시리아 군이 막 밀고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당장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서도 네. 이 전쟁의 결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네. 자기 내적 갈등을 갖다 외부로 투사시키기 위해서 그 만만한 게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만만하진 않지만 어쨌건 그럴 가능성은 있죠. 네,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여전히 외부 국가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그 골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자 등등등등 지역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네. 그리고 레바논까지 레바논은 직접 침공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헤즈볼라 잡는다고. 네, 레바논은 심지어 이스라엘에 매우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자, 이걸 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다 하나하나 절대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서도 이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중요한 문제 딱 하나만 골라봐. 네. 그러면 이슬람 전체와 이스라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문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이 태도만 바꾸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군사적 점령을 풀고 유엔이 말한 바대로 이곳을 종교의 평화 수도로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준수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 모든 지도자들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북한은 미수복 영토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북한도 나라로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담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밝히는 것과 같은 수준, 그거보다 능가하겠죠. 이스라엘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것보다 한 10,000배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의 충돌이라고 그래서 헌법조항 3조와 4조의 충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영토 조항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은 북한을 독립된 실체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이제 앞으로 한반도라고 우리가 전체 영토이긴 하지만서도 저쪽에 되어 있는 미수복 지구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을 해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좀 네. 더 보다 굉장히 심도 깊은 철학적 논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 걸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풀어내고 있는 편입니다. 일종의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지만 네.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있고 이슬람 있고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또 유대교가 있죠.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이지만서도. 네. 근데 이 종교들 중에서도 그 세계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 유일신 종교는 3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독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신 종교의 공통 발원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다 중동 신들이고. 예, 중동 신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예, 세 종교 모두 다 야훼, 여호와 신을 그렇죠. 똑같이 이제 믿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이 종교에서 발원지, 그러니까 세 종교가 맨 처음에 이제 출발한 데에는 다 똑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그렇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모두에서 여기서 나온 성자들이 다들 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루살렘도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저기 무함마드도 여기에서 이제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여기 중요한 데이고요. 유대교는 당연히 거기가 자기네 도시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이 세 종교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물론 이슬람은 이제 나중에 나온 거긴 하지만서도 네. 뭐 전체적으로 봐서 이슬람이 제일 늦게 나오긴 했으니까요. 예, 짧게 잡아도 1500년 늘 세 그렇죠. 종교가 공존을 해왔고 종교가 갈등도 벌였지만서도 공존한 기간도 매우 깁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실제로 중세 십자군 전쟁이나 뭐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긴 하지만 뭐 그 와중에서도 이슬람인들과 뭐 사실 좋은 관계를 맺었던 기간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 태동 이후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슬람 세계에서 많은 평화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서유럽보다는 동유럽보다는 안 원했죠. 예, 서유럽에서 있었던 또는 동유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대학살극을 피해서 아랍으로 많이 넘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겉보기로 보면은 당연히 종교 분쟁이지만서도 네. 사실 내부적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즉 종교를 이용한 정치의 문제가 너무 강력해요. 그런 뜻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세속주의냐 근본주의냐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세속주의와 종교 근본주의 네. 이런 식의 이제 대립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거를 세속주의자이면서도 자기 세속주의자라고 평소에 세속주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종교 근본주의를 자기의 무기로 활용을 합니다. 정치의 도구로 선택할 뿐이다. 세속이냐 근본이냐는 큰 차이가 없지. 이스라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네. 갔다 오신 분들의 여러 여행기들 읽어보면 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네. 분위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겠죠. 예. 예루살렘은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냥 막 그냥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네, 좀 홀리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뭐 거기도 뭐 술집이나 이런 게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루살렘에? 놀랍다. 있긴 있는데 사실 숨어서
하고 뭐 밤새도록 뭐 부어라 마시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네네. 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쉼터 같은 진짜 로컬 중심으로 아. 로컬 민들 중심으로 이제 조금하게 있는 정도인데 반해서 텔아비브를 가면 이건 뭐 그냥 서구 도시죠. 예, 텔아비브는. 완전 서구 도시고 또 우리 종교 근본주의자들 눈으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치. 고담이지 고담. 중동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그러니까요. 이런 도시로 이제 텔아비브를 딱 찾고 그 전에는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네. 이 예루살렘 문제는 종교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포기하면 딴 거 암만 잘해도 소용없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이 인구 집단들이 아주 중요한 정치의 키팩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사고의 전환만 하면 정말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잠깐 사고의 전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서도 어느 순간 바뀌고 나면 그러네 뭐가 돼요. 그 역시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갖다 정치 무기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니 달리 말하면 이란처럼 중동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자유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나라가 한 방에 종교 근본적으로 휙 넘어가요. 그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속주의적인 세력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텔아비브예요. 그렇죠. 거기서 생산활동 다 일어나고 경제활동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사실 텔아비브 이미지죠. 네. 아니 뭐 거기서 다들 뭐 비키니 입고 뭐 해수욕 한다는데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여군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휴가 갈 때도 총을 들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총을 들고 있는 비키니 입은 여군. 맞습니다. 그게 현대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뭐요? 이스라엘 보수주의자들이 네. 저렇게 옷을 헐벗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또 지적하는 거.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근본주의자들이 상당히 득세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비키니 입은 기관총 든 여군들이 네. 당연히 세속주의자들이겠죠. 근데 이 네. 세속주의자들이 똑같이 가자지구, 서한지구에 들어가서 매우 잔인한 폭력 행위들을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종교의 틀로 본다고 그러면 그 종교를 어떻게 바꾸란 말이냐?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결국 정치의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세계 종교의 성지가 된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화의 종교들이 다 일어난 곳이다. 네. 그래서 이곳은 평화의 성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어떤 정치인들이 이걸 이데올로기화하면 예루살렘 문제는 충분히 사실은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느 쪽 세력도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잃어버릴 동맹과 표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염증을 느끼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역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 불교를 수출해야 되나? 그 가장 평화적인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살생도 금지하고 자이나교 이런 데가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예. 나르는 스파게티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종교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자지구, 서한지구를 해결하는 것보다 제일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서한지구는 진짜로 당연히 사고회전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를 같이 재건할 만한 물적 자원들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기존의 어떤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셋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렵죠. 이스라엘은 이미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종교적인 인프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곳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세 종교의 성지라고 기능해 왔었던 이런 역사적인 연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풀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네. 저희 일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남은 2부 넘겨야 되고 일부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해법은 오히려 정치다. 그렇습니다. 사고의 전환이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2부 때 할 거고 2부 때는 그 주장 중에 근거 중에 하나인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나름의 불을 사전에 끼얹었던 한 유력 정치인 트럼프 얘기를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언제나 하소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관점으로 사건을 전개하시는 능력이 약간 천재 같기도 하고 광인 같기도 하고 아니 이스라엘 중동 위기에 대한 해법이 정치적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세계 평화 수도로 만들면 된다. 그 생각 누구나 공유하지만 이걸 이스라엘 현 집권 세력 중에 누가 목소리를 높여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탄핵당하거나 암살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괴로운 점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네?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가 물으면 대한민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이 너무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속 가능한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한국만큼이나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그렇게 아니, 따지면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인류는 지속 가능한가?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몇 나라들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 정상적인 경제 활동하고 생산 활동해서 뭐 이스라엘에 뭐 스타트업이 어쨌다는 둥, 뭐 첨단 IT가 어쨌다는 둥 네. 하는 이런 사람들 애기 한 명 낳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떤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모세 오경만 달달달달 유대 외우고 경전만 공부하는 예, 유대 이런 사람들은 경전만 아이를 막 7명, 8명. 예, 그렇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창세기의 구절에 따라서 예. 정말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느라고 식구들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가족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서 이 하레딤들의 하라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유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네.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인구 비중이 초창기에는 0.몇 %였어요. 그러니까 건국적이 1% 미만이었는데 1%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12%까지 올라간다. 예, 12%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 하레딤들이 각종 국가로부터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 병역이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아니 면제되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병영 국가가 병역을 면제해 준다고? 한 6가지 다 군대를 보내는 나라가?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네타냐후 같은 그 극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이 하라딤들에 대한 보조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야, 그럼 나라가 진짜 여러모로 문제네. 우리도 지금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늘어나는 노년 인구 때문에 점점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지금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꼴을 먼저 당하고 있는 거네요. 하다못해 사측 연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오로지 유대교 경전만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저 반대편에는 뭐 엄청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유대인들 뭐 머리 좋다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노벨상도 받고 우리가 아니 뭐 아이즈만 연구소로 알려진 그 이스라엘 혁신의 그렇죠. 상징 같은. 예, 뭐 그리고 뭐 여기서 오만 뭐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건 이스라엘 짱이야. 뭐 이런 거 등등등 하는 데는 이 유대 근본주의자들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내부의 종교 근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아주 강력한 대립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대립에서 누가 이기고 있냐 하니까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이렇게 단순한 목소리가 전달력이 호소력이 더 강해요. 항상 진실은 복잡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종교 근본주의가 엄청 세 보이는데 네.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강력할 거냐?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타냐후가 네. 총선을 3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이제 번에 다수당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예, 총선을 했는데 다수당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연정을 하는 연정도 안 되는 거예요. 연정 안 되면 안 돼. 해산. 또 총선하고 자기 연정 꾸려질 때까지 계속 선거를 이루가 3번을 총선을 해가지고 네. 겨우겨우 총리직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의 공격이 있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일단 살벌하게 올랐고. 뭐 물가도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 뭐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다가 결정적으로 사법개혁안이라고 그쵸. 하는 걸로 인해서 사법개혁안이 딴 게 아니라 종교 근본주의로 대법원까지 그냥 그러니까. 눌러 앉히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란이잖아. 예,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 폐지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 군대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종교 근본주의 국가다,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내부에는 세속주의의 움직임들도 매우 강력한 상태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문제가 일단 여기에 좀 포커스를 넣어보죠. 네. 예루살렘은 영국의 제안도 있었었고요, 유엔의 어떤 결의안도 있었었고요. 이때서부터 예루살렘은 모두의 종교 수도야라고 결정이 돼 있고 이스라엘 영토 절대 아님이라고 계속해서 명시가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되었을 때 네. 이때에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텔아비브가 행정수도로 했었죠. 예, 그랬었죠. 그런데 1차 중동전쟁 이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자기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 공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친서방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네. 독립 당시와 이제 1차, 2차 중동 정쟁을 할 때만 해도 영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그러지 마,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렸었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다못해 미국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이것만큼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는 폭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요. 그 미국도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자국의 산업을 돌리는 생명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을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온갖 성지들 다 있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걸 수도로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역할 이건 못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서한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입장에서도 여기보다는 텔아비브가 훨씬 더 수도로 하기에 기능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또 해변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유대교 근본주의의 정치적인 입장 갖다가 반영해 주는 것에 불과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지 않아 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일관성이 있었죠. 그거를 네. 깬 게 시대약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그것도 지가 당선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한 조치 중에 하나가 네. 대중동 정책의 1번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해외 공간 다 텔아비브에 있는데 네. 그중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결정을 덜컥 내버립니다. 실제로 옮겼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지금 거기 이제 상징적으로 네. 사무소를 내놨습니다. 야, 그거 자국민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랍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가슴에 불을 질렀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는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금도를 넘어서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트럼프는 한번 이렇게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그렇게 많이 지지한 걸까요? 도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네. 자국에서도 그렇게 인기 없고 싫어하는 대통령인데 심지어 지금 또 나와서 이제 다시 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래도 트럼프가 친 사고는 미국의 행정부 기반 조직들이 어떻게든 무마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불쌍한 미국 공무원들. 그로부터 3년 후 2020년이 됩니다. 네. 중동 평화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하지 마. 여기 이 말이 이제 번영으로 가는 평화라고 네. 하는 제목을 부제로 달았고요. 네. Peace to Prosperity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는데 오. 나름 이제 운율도 네. 맞췄죠.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 해법
이 가능한 건 사실 유일한 가능한 해법은 두 국가 솔루션 그렇죠. 해법밖에 없다. 예, 즉, 서로 상대 실체를 인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독립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사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네. 어떤 천재적인 뭐 정치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이 생기고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얘기되었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네. 이국가 해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오 트럼프가.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우고 네. 미국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오, 그 웬일로 트럼프가 그렇게 멀쩡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상한 사람은 그 유명한 트럼프의 사위 네. 이방카의 남편 아, 쿠셔너입니다. 그렇군요. 유대인인데 네. 미국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유대 근본주의자예요. 아하. 이런 애가 네. 이스라엘 해법이라고 들고 나온 게 이국가 해법인데 네. 결론만 듣고 나면 이국가 해법은 여태까지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이국가 해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라고 했는데 근본주의자가 할 만한 말은 아닌데. 여기에서 네. 디테일을 들고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뭡니까? 쟁점이 되고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골란고원,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 가자지구 이게 네. 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한 것, 예를 들면 서안지구의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착촌입니다. 네. 정착촌은 국제적으로도 불법이고 불법을 넘어서 전쟁 범죄예요. 알박기. 예, 군사 점령지에 이렇게 해서 정착촌을 건설하고 그리고 정착촌 그러니까 왠지 뭐 촌락 뭐 전원일기 같은 건가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작은 요새입니다. 정착민들은 다 총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요새고요. 예, 요새이고 그 근처에 군인들 있고요. 그리고 정착민들이 온갖 폐악질을 합니다.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지금 전략이 정말 그거잖아요. 모택동에 있던 점선면.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정말 해서 점선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중간에서 자기 이스라엘의 영향권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안지구라고 하는 게 표현이 서안이잖아요. 네. 영어로 하면 웨스트 뱅크. 네. 뱅크라고 하는 게 강변이잖아요. 네, 서쪽 강변. 예, 이 강변인데 서안지구에서 강변 영역, 즉 아하. 요르단 강에 면하고 있는 면적. 물길을 막 끌어막겠다. 이 강둑 지역에서 상당 부분 이쪽이 제일 강에서 제일 면하고 있으니까 토질도 좋고 그나마 기후도 좋고 수자원도 있고 이러니까 농사가 제일 잘 되는 지역이고 인데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아님? 이거는 이스라엘 땅. 그러면 네. 서안지구라고 하는 게 강과 면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섬처럼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점점이 박혀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지역 다 인정해.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디테일이 그런 안에 있었다고요. 이게 양국가인데 그러면 양국가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국가는 국가인데 국가의 주권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네. 치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웃 국가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음. 이런 게 나옵니다. 잠깐 이거 약간 우리 그 1905년에 을사행계약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런 수준이고요. 뭐, 나라는 인정하는데 니네 외교권은 없고 그리고 니네 주조권도 없다. 우리가 우리 앞에 반행할 거야.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놓으니까 특히 이제 서안지구가 제일 문제인데 네. 이쪽에서 제일 비옥한 토지는 이스라엘이 줄 수 없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온갖 폐악질 부리고 있는 정착촌 하나도 못 뺨. 근데 너네들 독립국가이지만 너네들이 군대 이런 건 안 되지. 이게 무슨 두 국가 해법인 거예요. 무슨 독립국가예요. 예, 독립국가도 아닌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 90년대 초반에 했던 야셀 아라파트와 피에로와 라빈 총리의 오슬로 협정 안만도 못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장난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다 떼주고 나면 팔레스타인은 이걸 왜 받아야 돼? 이때의 한 트럼프가 네. 팔레스타인인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일 것 같은데 네. 한 게 돈 줄게입니다. 얼마 준다 그랬어요 혹시? 500억 달러 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5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일단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 큰 돈인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주냐? 뭐 미국 예산으로 주냐? 그럴 리가 있나 트럼프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랍 국가들 부자 나라 많잖아. 뭐 사우디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서 내가 객출해서 줄게. 예? 뭐 지금 돈 마련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돈은 또 아랍 국가들한테 걷어서 준다고요? 와 멋있다 트럼프 진짜 멋있다 트럼프. 평화를 가는 번영의 길이라고 프로스페러티가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로 가는 트럼프 혼자 번영의 길이었군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제안하는 이국가 해법이란 이런 것이었나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로서는 이 이국가 해법이 자신들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평화를 진작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 보고 계속 팔레스타인과 싸우라는 얘기인가? 미국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 등을 떠미는 건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잠깐만 근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우리가 500억 달러를 근데 우리 돈으로 준다고? 그거는 진짜 이건 그냥 그 개그 소재도 아니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절망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면 일국가 해법인데 그야말로 이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한 국가를 만들어서 자유선거, 보통선거에 따라서 선거해가지고 거기에 선출되는 정부에 따라서 될 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간다. 이게 이제 이상적 이거 실제로 이런 안이 제안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유, 그래봤자 또다시 분단 일어나고 내전 일어날 거고요. 뭐 그럴 수도 눈에 있죠. 보듯 뻔하잖아요. 예. 불 보듯 뻔한 얘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다종교 국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기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서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달리 말하면 보조금이 많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히 노력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저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보수주의 쪽으로 이제 표가 많이 쏠리는데 네. 이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속주의 쪽에 총리들이 나올 때도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주의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 중에 아주 큰 이유가 보조금이라고요? 1990년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에 정책 격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옐친 뭐 들어서고 막 뭐 난리 나고 뭐 어디 뭐 독립하고 등등등 난리 나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던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많이 또, 이주했죠. 예, 거의 한 100만 명이 또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리dim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하레dim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의 토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예, 그 일단 공산권 내에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게다가 권위주의 정권과 친화력이 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수 정권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자기의 생존에도 실제로 더 유리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부 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또 이런 이유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득세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쪽에 이런 근본주의 세력들의 세력의 득세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하겠죠. 최근에 나온 시위, 사법개혁안 시위 나오기 전에 예산안 시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예산안 시위들 중에 또 이거 근본주의자들한테 가는 보조금을 갖다 더 늘렸어.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안 반대 시위도 크게 일어난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열받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 혜택이 나한테 안 들어오고 일도 안 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그 유대교만 외치는 야외만 외치는 자들에게 돈이 간다고 생각하면 저도 열받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극보수도 있고요. 종교 근본주의자, 유대 근본주의자들 있지만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겠죠.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자 지구 들어가서 총질하고 탱크 쏘고 이러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 조국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과연 내 동포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예,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전통에 살아있는 이런 유대인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던 거군요. 뭐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이런 거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 내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갖다가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중에서도 종교 근본주의, 극단주의 이쪽에 미국이 붙을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줬어요. 트럼프는 도대체 트럼프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 지구 멸망입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트럼프의 목적은 트럼프 자신의 복리 정진일 같은데. 아니 그럼 복리 증진은 뭐 그 세금을 슈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왜 중동까지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아 그런 건가? 그 500억 달러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야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15% 이런 거였나?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도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바로 항공모함까지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딱 붙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전 깜짝 놀랐어요. 제럴드 포드를 급파하는 거 보고 그때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이 당했다 이러는 거니까 뭐 나름 어떤 명분이 있을 수는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가자 지구를 직접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미국도 전쟁을 계속 수행하자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끌려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미국 겨우 입장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또 이스라엘에 빨려 들어간다.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는 일국과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랑 누구랑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동네인데. 예, 여차하면 러시아까지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확전되는 거는 매우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계속 막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 사이 내부에서의 갈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본다고 그러면 희망은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의 지하에서 종교적으로는 극근본주의,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매우 확장적인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들, 인접 국가들과의 눈치 전혀 안 봄, 팔레스타인 국민을 갖다가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보다도 저는 한 10배쯤 더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개토죠. 예, 그렇게 개토 만들고 차별 정책 시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지 않음,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희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절망이냐? 저는 또 그렇게는 또 생각 안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거의 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저런 군사적인 만행을 절대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주의자에서는 없을 건 틀림없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하마스와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과연 제정신인가? 그것도 그렇죠. 아닌 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악과 악이 부딪혀서 더 큰 악을 만드는데 피해를 보는 거는 어느 쪽 악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갖다가 뭐 1년, 2년 이렇게 끌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전을 해야 되고 종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세속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쪽 입장에서는 저 네타냐후 저 꼬라지를 계속 봐두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력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나라 사정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일단 경제 때문에라도 네타냐후 같은 그 집권이 장기 집권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의 전비를 지상군 투입한 것만 계산하는데 그거 계산 안 했어요. 아이언돔 1차 세웠겠잖아요. 그거 다시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완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그 가자지구 지상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쪽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폭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반격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쪽에서의 이제 인명 전비 손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무시 못할 정도일 거고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동원된 예비군들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이 곧 이루어지겠죠. 정산소가 다 날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변화의 목소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변화가 네. 곧 있을 거예요. 그 변화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렇죠? 안 되는데.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뭘까? 사실 없죠. 뭐 이 먼 데까지. 그러나 최소한 그릇된 것을 보고 그릇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잊혔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쪽에 관심이 많이 했다 다시 또 잊혀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라도 저런 명백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저쪽 동네에서도 너는 뭐 민주주의 포기했냐?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꼴통들은 뭐 할 수 없지만서도 그 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그 멀쩡한 유대인들에서도 자기 반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의 목소리들을 추동해내는 것까지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참 우리 갈 길도 멀긴 한데 물론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너는 뭐 괜찮냐라고 물으면 할 말 없어. 예, 뭐 우리도 뭐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대해야지. 솔리데리티. 예, 이렇게 우리도 얘기할 수 어려워. 있는 우리도 어려워.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수님, 우리 자연스럽게 네. 내일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사실 이 시리즈를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계가 미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LAMD 한국형 아이언도민 음. LAMD 도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내일까지 이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